자, 이번엔 날샘의 아우로라 로션 앤 토너입니다. 네, 이 보습의 대명사로 알려진 디아페빈으로 전 국민 피부 레벨을 촉촉하고 뽀송하게 업그레이드해준 날샘의 신제품입니다. 아우로라 로션과 토너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우로라는 연꽃 오일과 라벤더 꽃수, 스쿠알란 오일, 호호바 오일,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등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품질 좋은 고급 원료로 압도적 보습을 제공해서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또한 피부를 환하고 탄력 있게 도와주는 마카다미아 씨 오일, 그리고 알로에베라 잎가루, 포도 씨 오일 등의 원료를 배합해서 예? 죄송합니다. 캘리포니아 사투리입니다. 네. 포도 씨 오일 등의 원료를 배합해서 보습뿐 아니라 탄력 회복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자, 디아페빈의 보습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믿고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회사가 기능성 원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입니다. 디아페 만든 회사가요. 고급 원료로 만들어서 피부에 자극 없고 피부 깊숙이 보습할 수 있는 아우로라 로션과 토너를 김용민닷컴에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보습으로 주름 개선뿐 아니라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디아페빈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도 저거 바르고 그러셨어요. 네, 오늘도 너무 바르고 좋더라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디아페빈 쓰신 분들은 아마 네. 하실 겁니다. 자, 믿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샘의 아우로라 로션 앤 토너가 되겠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이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기능이. 예, 정말 고급 무슨 비싼 화장품이랑 비교해도 절대 그 성능이나 기능은 빠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르고 왔어요. 네, 어저께 너무 밤에도 좋습니다. 바르고 자고. 근데 김혜경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사과니까 다 사실로 인정한 것처럼 얼마나 말해요. 별이 많던지. 법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해명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경남 창원에서 요즘 거의 2주째, 2분 주 3주째군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는 제가 기자들을 몇 명을 소위 말해서 그래도 우리 쪽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잘 들어주는 기자들하고 간담을 하는데 대장동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몰라. 아유. 대장동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만났구나. 그 자리에서 그걸 설명을 한참 했어요. LCT하고 비교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심각하다. 아니, 기자조차 모르면은 도대체 그러니까 아유. 여전히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해먹은 거다. 라는 이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상당히 서울 경기 쪽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쪽 기자들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 대응을 하는 데서도 기본적인 어떤 오보가 있고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간명하게 이걸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대장동에 대해서 그 한 장짜리 이렇게 LCT와 비교한 거 있죠. 네. 그거 딱 줬어요. 그거 주면서 이거 보고 생각해봐라. 맨 처음에 3,300억을 확정이익으로 했다. 확정하기 이전에는 지분 비율로 했는데 지분 비율로 하는 게 이렇게 이익을 줄여가지고 빼먹더라. 그래서 확정이익을 하자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 다 안다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욱 변호사랑 김만배 씨랑을 다 접견을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남욱 변호사는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제 가서 직접 물어봤었고 이재명 후보에게서 뭔가가 갔느냐, 니네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 이런 거 제가 정확하게 직접 물어봤었고 언제? 남욱 변호사는 한 달 전 정도고 예. 김만배 씨는 화요일에 갔다 왔어요, 제가. 화요일 날. 네, 이번 주 화요일.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 예.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제가 왜 갔느냐면 왜 그분들한테 접견했냐면 원래 옛날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이제 민간업자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말 공무원과 뭐가 커넥션이 있었는지 또 정말로 얘기되어지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하고 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제가 정확히 이제 알아보려고 사실 이제 갔었고. 야, 여러분 최신 정보입니다. 이런 거를 예. 사실 짤로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 거야. 자, 이번 쇼츠로 쇼츠로 올리겠습니다. 만들어야 그래서 돼. 가서 물어봤더니 처음에 남욱 변호사가 정말 그랬어요.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이재명 시장 때문에 힘들었다. 그리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줬었었고 그 남욱이나 김만배 씨 말고 나머지 또 관련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 정영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검찰 쪽에 라인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고 뭐 이성문 변호사 뭐 누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네. 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 사건 터지기 전에부터 제가 원래 친분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그들은 정말 이 시장이나 이런 분이 너무 깐깐해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사실 그때부터 했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대장동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귀에 잘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뭐 공산주의냐 왜 이렇게 자꾸 뭐를 가져가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남욱 변호사한테 만나서 갔을 때도 남욱이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었고 이번에 화요일날 제가 갔을 때 김만배 씨는 사실은 또 윤석열 씨하고 또 친하다고 막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물어보려고 갔었더니 김만배 씨가 정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25억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25억을 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1,800억짜리 공원을 만들었다. 아까 뭐 확정이 3천 몇백억 얘기했지만 공원이 그거 아니거든. 또 추가로 달라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5천억이 넘는 그런 건들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그렇게 성남시에서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그거를 그냥 가만히 뺏기고 있었겠느냐. 우리도 그걸 저항하고 사실 하기 싫었다. 그런데 워낙 여기서 세게 나오고 이재명 당시 시장 이런 분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혀서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정말로 갑자기 이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 올라가면서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여기에 어떤 비리가 개입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게 그렇다면 유동규 씨는 정확히 뭐냐. 유한기는 왜 죽었냐. 제가 그런 거 다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유동규 본부장 이재명 후보랑 친하다는데 정말 무슨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니? 내가 그렇게 물어봤지 사실은 일부러. 그랬더니 반말하는 사이였어요. 아니 남욱한테는 반말이고 김만배 선생님한테는 제가 반말하지 않죠.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김만배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규 씨는 그냥 정말로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흠가지 않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는 자기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몰라도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게까지 이재명 후보를 정말로 이렇게 돕고 싶었다면 혹시라도 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공무원하고 뇌물도 주고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건데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보자면은 나만 이득을 못 가져가고 너네들이 다 가져가는데 그걸 그냥 배 아프지 않고 가만히 있겠냐. 아니 내가 저기 이재명 캠프 쪽에다가 물어봤거든. 대체 유동규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했더니 네. 정확하게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 대박 났거든. 가서 겹불 쬐러 간 것 같다. 정확하게 그 표현.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랑 관계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김만배 씨 모르죠.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이랑 뭐 무슨 커넥션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당신들의 이 사건은 왜 그러느냐 물어봤죠.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말한 그 원인하고 김만배 씨가 말하는 원인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서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는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하고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차려가지고 또 역시 같은 패턴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죠. 도시 개발을. 근데 마침 그때 남양주에서 도시개발 공사 관련된 그런 입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욱이가 떨어진 거야. 정영학이 되고. 그러니까 남욱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그 입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소송을 내고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그거를 안 되겠다 이거. 너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정영학한테도 하지 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서로 간에 멀어지고 돈들을 해결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력을 다 훑다 보면 이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가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아무것도 여기서 관여되거나 돈 받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유동규 씨가 자기가 이제 뭐 해보려고 사실은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었다. 위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제가 유한기 씨는 왜 돌아가셨냐? 왜 그럼 자살했냐? 그렇게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는데 네. 그분은 저쪽 사람들한테 뇌물을 조금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니까 사실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사실 뭐 다른 말투는 달랐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예. 이야, 아주 최신 정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열린민주당 와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 자기 보고 더 많은 이익을 성남시로 기소시키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많이 받아내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공갈을 했을 수가 있다. 자기를 공갈죄로 네. 기소하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왜냐 3,300억에서 5,500억을 더 받아낸 그렇죠. 거거든. 더 받아낸 거죠. 2,200억을 더 받아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동 업자들을 엄청 압박을 한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이익이 많이 생겼는데 왜 더 성남시로 더 기소시키지 않느냐라고 압박을 하면서 네. 더 많은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갈죄가 기소되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 말이 맞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뭐 굉장히 묵직한 얘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유동규 씨도 예. 접경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리형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장인수 기자가 네네네.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은 잘 아실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뭐예요? 그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뭐 세부적인 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작년, 재작년이군요. 금원유착. 2020년 3월 31일에 MBC가 그렇죠. 보도를 했습니다. 3월 31일 날과 4월 1일 날 MBC가 보도한 채널A와 검찰의 금원유착이 있었죠. 당시 이철 대표라는 사람을 협박해서 유시민 씨한테 거액을 줬다라는 진술을 받아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만 관여했던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 이동재 기자는 폰을 전부 다 싹 없애버렸죠. 네. 디가우징을 해버렸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한동훈 씨의 핸드폰은 압수를 했었는데 다만 그 아직까지 포렌식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것이 없었다. 소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씨 사이에는 주고받은 얘기들이 없었다. 소위 공작이 없었다. 검언유착이 없었다. 뭐 녹음 파일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한동훈 씨와 이동재 씨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을 들려준 제보자에게 그 흔적이 일부가 발견이 되었고 실제 그 녹음 자체를 뗀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취재 전에 이미 취재가 들어가기 전부터 채널A의 법조팀장 그리고 위에 간부들이 검언유착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 소위 말해서 취재를 같이 들어가는 검찰과 협조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그 배혜림 법조팀장과 이동재, 백승우 이 사이의 어떤 통화 녹음 파일이 복원되면서 그것이 이제 수사 기록에서 확보돼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기록을 등사하면서 알려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월 30일과 4월 1일 날 채널A의 검언유착에 대한 MBC 보도가 있기 직전에 또 채널A와 한동훈 사이에서 엄청난 주고받은 오늘 그게 공개됐어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공개됐죠. 그동안 한동훈은 녹취 없다. 나는 그게 관여한 적 없다는 관여한 적 식이야. 없다. 검언유착이 녹취를- 아니고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니 녹취록 당연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검언유착이 없었으니까 권언유착이다 이렇게까지 저를 공개했었고 제가 권언유착. 공개했었죠. 권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권은 황희석 변호사님 당시 이제 법무부 인권국장이셨고 이제 그만두고 네. 나왔을 때죠. 그렇죠. 이제 뭐 열린민주당에도 네.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어는 MBC. MBC가 이제 그 한동훈과 채널A가 아니라 황희석 등과 MBC가 작전을 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 이렇게 덮어씌우나? 진정우 씨도 그에 엄청나게 진중권도 같이 했어요. 가세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개된 또 카톡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동재는 자기와 한동훈 대화 사실이 아니라고 회사에서 제발 얘기해줬으면 하는데 자기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거 어떻게 얘기하냐 그랬다가는 회사가 거짓말 장이가 되는데 그거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거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 지원된다
그렇다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뭐, 들어갔다 봤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 지원 이렇게 말을 한 거고 회사가 거짓말장이가 된다. 그걸 없다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채널A 처음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널A에서 공개했을 때 그때 봐도 녹취록 자체를 한동훈이 새롭게 뭐 하고 뭐 새롭게라고 있었지 녹취록 자체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 그리고 진상조사 그 불간의 보고서가. 카톡 메시지에서 배혜림이 그 말도 하잖아. 한동훈한테 하루 종일 시달렸다. 얄짤없습니다. 얄짤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한동훈은 그러면은 거짓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한 건데, 이거 검사가 이런 짓을 하면 이거 뭔가 법에 걸릴 것 같은데요? 맨날 하는 짓인데. 뭐. 맨날 하는 짓인데. 맨날 아니, 하는 만약에 재수 없이 이게 처벌 대상이 됐어. 그러면 무슨 죄가 적용이 됩니까? 지금 특별히 그에 대해서 적용할 만한 죄는 없어요. 아, 그래? 네. 근데 그 배혜림이 위증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사건에서 증인으로 갔는데 이 내용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어떻게 접촉을 해왔고 그 제보자 X가 이동재를 신뢰를 못하니까 이동재가 한동훈의 육성 녹음을 돌려줬고 나중에 뭐 그걸 대역이었다 이런 변명도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배혜림도 한동훈의 육성 녹음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증을 했고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안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미국 가 있죠 지금. 미국 갔어요, 지금 배혜림이. 네. 아마 못 들어올걸요? 옛날에 그 배혜림이 저 김만배하고 곽상도 인터뷰를 낸 적이 있었어요. 이 배혜림이 대단한 여자인 게 윤중천도 부어 삶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중천이 그야말로 간사하고 간악한 사람인데 김학의가 공항에서 딱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박쥐 같은 사람이라서 그분이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니까 피해 있었죠. 저 양재동에 있는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 끈끈한 전우회로 거기 숨겨준 거예요. 거기 숨겨줬다가 이제 소재가 파악되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세모 검사, 이모 검사, 뭐 수사관이 하니까 녹음은 하지 말고 거기는 이제 수사권이 없고 뭐 조서 형태로 작성하는 건 아니니까 동의를 얻어서만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아이 녹음하지 말고 이러면서 막 술술술 얘기를 했다가 네. 좀 눈치를 보니까 자기는 검찰의 영혼이 밉보일 것 같고 말이 슬슬슬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학의가 탁 잡히니까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살 것인가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진짜 다 밝히겠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플리바게닝 자기 그 여러 가지 걸려 있는 사기 사건 막 이런 거 이제 그걸 보고 뭐 정의로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와서는 이제 저울질을 다시 셈법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학의가 딱 잡히고 나서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 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가서 또 윤중천을 부어 삶은 사람이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 아무 힘 없다 라고 부어 삶은 사람이 배혜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아니 이 사람은 기자입니까? 선수입니까? 응? 이거 무슨 완전 역사를 만드시네 보니까. 야, 아니 근데 윤석열이 직접 또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음성 파일에 대해서 그게 오늘인가요? 공개가 됐죠. 네. 윤석열이 계속 물었다. 없다고 그리고 얘기해서 2탄이 나왔어요. 2탄. 장인수 기자가 2탄을 또 지금 공개해가지고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신라된 사건 이 수사 정보를 한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전해줬고 그래서 기사 방향도 정해줬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동재 기자가 데스크에다가 기사 발제를 이제 올려가지고 그걸 하기로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오늘 장인수 기자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그랬어요. 지적한 게 있죠. 실제 이철 대표의 가족들의 개인정보들, 주소와 이름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그 수사 정보인데 그거를 민간 언론사한테다 넘겨준 거예요. 채널 A한테. 그렇죠. 민간 언론사 특히 이제 이동재 기자가 그거를 자신이 취득하지는 못했을 거고 별도로 취재를 통해서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죠. 확실하죠. 결국 이것을 누가 줬느냐. 제 생각에는 한동훈 씨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상황이고. 합리적이죠,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손준성 얘기도 나오죠. 그 자리에서 범정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우리가 나왔던 그렇죠. 거. 범정이 나오죠. 범정해줘라, 범정해줘라. 그 당시에 범정이 손준성 씨가 있었죠. 범죄정보 수사 당시 정책관. 정책관. 예. 그러니까 손 씨가 나옵니다. 그 손 씨가 바로 손준성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 4월 3일에 있었던 고발 사주. 4월 6일자죠. 4월 6일에 있었던 고발 사주. 고발장 만들어서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하고 김웅 의원은 또 국민의힘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이 있었던데 그것을 연결되죠, 이게.
그러니까 손준성 씨가 그때 작성을 해서 김웅 의원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신라젠 수사를 통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기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채널 A와 검찰이 뭔가 같이 기획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제보자를 통해서 뽀록이 난 거죠. 뽀록이 나고 3월 31일과 4월 1일 날에 MBC가 보도를 하니까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제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제보자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에 관여했던 뭐 전하, 최강욱, 그다음에 유시민, 그다음에 언론 기자들, MBC와 뉴스타파 기자들을 모조리 모아서 고발장을 만들고 고발을 하자고 그래. 역공격을 하자. 그러면 이것이 일단 넘어가면 자기들이 남부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압박하는 구도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일련이 이어진 흐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저는 그 전부터 이어졌다고 봐요. 저는 그 전부터 이어진 게 유시민 작가에 왜 공격을 하려고 했냐면 그 직전에 있었던 조국 장관 수사 때 유시민 장관이 나와서 사실 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허점도 얘기를 하고 또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2019년 10월, 11월 이 무렵에 유시민 장관에 대한 윤석열 팀, 그 검찰 쪽의 어떤 반감이랄까? 또는 유시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또는 뭐 처리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그것이 이어져서 신라젠으로 저는 뭔가 이용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유시민 장관의 어떤 옹호활동, 그다음에 유시민 장관을 뭔가 제거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의식이 검찰 내부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신라젠을 뭔가 통해서 해보자라고 기획을 했던 거고 그것이 검언유착으로 간 거고 직접 검찰이 먼저 나서기 어려우니까 채널A를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보면 근거 없이 이동재가 3천만 원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이철 대표가 유시민 장관에게 3천만 원 줬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툭툭 던집니다. 마치.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근거 없이 막 만들어낸 거예요. 이동재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군요. 야, 알지? 지금도 네가 유시민이 죄가 있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넌 이제 편해져. 그래서 한 배를 탔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참아 못하고 3천만 원 받았지. 그 이동재가 검사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검사랑 논란이. 한두번의 보솜씨 같이 갔습니다. 느낌에. 그 검사가 자기의 표적이 있고 이 표적에 협력할 사람을 불러서 이제 설득하고 회유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안 보내주고 진실을 말하면은 검사가 안 믿는 얘기는 조서에 안 써주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부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동재도 습득을 해가지고 암시를 주는 거죠. 자기가 만든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그렇죠. 회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줬다고 말해라. 줬다고 말하면 왜냐면 나머지는 지금 복역하고 있는 사람은 검사의 재물이니까 그렇죠. 별건 뭐 그리고 가석방 뭐 이런 거 해서 검사가 줄 수 있는 당근 그리고 괴롭힐 수 있는 무기 모두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동훈은 어쨌든 자신과 이동재가 직접 통화했던 그 녹취 음성이 나오면은 완전 이제 골로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2탄 장인수 기자의 그 뒷문으로 열은 한동훈 핸드폰 이거 2탄을 보면은 한동훈이 10차례 이상 백 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녹취록이 없다고 해달라. 녹취록 없다. 이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처절했네요. 이때는 완전히 그냥 시겁해갖고 똥줄이 샀나 봐요. 아니 이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고 뭐가 다르죠? 예, 제가 그 말을 바로 똑같죠? 하려고 했어요. 그냥 정확하게 똑같죠. 검사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때는 정권하고 한편 붙었고 네. 지금은 야당하고 한편 붙은 거지. 그러니까 네. 이 정부가 검찰의 그 못된 짓을 바꾸지 못한 걸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허가하시고 한명숙 총리한테 새로운 희망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 모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1차, 2차. 근데 그 패턴이 똑같아요. 1차 가경욱 사장.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그렇지. 그 재소자였고 2차 한만호 씨. 그 분양 사기로 걸려 있었고 작업한 사람들 다 수감자였어요. 사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그 성남시에서 사업하는 그 양반도 똑같아요.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도 네. 계속 성남시장에게 줬다고 얘기해라. 해라 계속 회의를 받았다. 그래서 그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서 한만호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했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사들이 역시 또 재소자들 중에서 협력할 사람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약범, 하나가 상습 사기범. 근데 그 마약범은
다른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수감자들하고 돈거래를 하다가 그 사기죄, 뭐 변호사법 위반죄 이런 걸로 자기가 피해자로 고소해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판결문을 보면 뭐냐면은 정세균에 대한 비위 정보를 3천만에 사겠다고. 왜냐면은 이제 다른 수감자들한테 범죄 정보를 사거든요. 하면은 자기는 그 공적을 얻어서 가석방. 그러니까 마약범은 이 마약 중독성 때문에 빨리 나가서 마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도 판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검찰이 그때 뭘 주력했느냐, 민주당 인사들 쫙 몰아서 사냥하고 있었다.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 전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1차 사건, 2차 사건 만들어내고 그 사건 속에 그 한만호 씨가 증언을 하니까 그걸 번복하기 위한 그 재소자들은 또 정세균을 사냥하기 위한 막 돈거래를 하고 범죄 정보를 사고 있었고, 근데 이게 넘어왔단 말입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가 넘어왔는데 이제는 그냥 파트너가 야당이 된 것뿐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여당,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그 당하고만 거래했어요. 그래도 거래했던 데는 그 당하고만 거래처는 바꾸지 않았다. 네, 그렇지. 거래처는 바꾸지 다만 않았다. 그 당이 여당이었다가 지금 야당이 된 네. 거고. 근데 지금 뭐 안희정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 다 갔잖아요. 김경수 네. 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안타깝지만 우리 언론 환경하고 검찰이 이러지 않았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 유시민을 때린 것은 이제 이 민주당 세력, 민주 세력에 이제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고 이제 평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었죠. 전체적인 그림이. 그래서 그 유력 대권 후보를 다 없애고 이제 여기도 진창에 떨어뜨리고 이제 등극하신 분이 윤석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보세요. 검찰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고 그렇죠. 매번 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요.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방해 진상을 파헤치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검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친절하냐면 신흥석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계속 동요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처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동요를 하는 어느 날은 이제 해유됐다가 또 어느 날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신흥석이 막 어느 날 좋은 거 드시고 좀 생각 좀 바로 잡으시라고 제일 비싸게 먹을 수 있는 게 초밥이잖아요. 네. 초밥을 사줬는데 한만호 씨가 그때 대학노트 이렇게 써요. 자기가 한명숙 전 총리의 생사를 씹는 기분이어서 들어와서 토했다. 근데 그게 신흥석이 부장검사를 찾아가서 한만호 씨가 입맛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초밥을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사가 모든 재소자, 피의자들의 이 상태를 이렇게 관찰하고 친절하게 먹고 싶은 거 사주냐? 아니잖아요. 한만호니까 특별 관리한 거잖아요. 한만호가 식욕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신경이 어떠냐는 부장검사님한테 일개 재소자의 상황이 부장검사까지한테 보고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웃을 수 없는 일이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저는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창피한 일이고. 근데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고질적으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제 처음 2020년 그 총선 이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타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6월부터는 5월 30일부터는 쉽게 말하면 지금 180석의 국회가 형성이 되고 나름대로 주도권을 쥐고 개혁을 해나갈 수는 예전에 충분히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바로 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또 지금대로 또 왜 못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다음 2020년 올해 5월 30일 이후부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저쪽에 위원장을 넘겨준다라고 또 공언을 했잖아요. 지금 현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검찰개혁의 사실 물 건너가게 돼버린 상황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은 결국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겨서 전체적인 물기를 다시 되돌려 놓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총리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가 나올 것이 뻔하고 조국 장관 수사가 또 우리는 그런 수사를 또 봐야 될 것이고 제3의 제4의 피의자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사법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싸움이 이번 3월 9일 대선이기 때문에 결국 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검찰이 중요 사건 뭐 표적 수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행을 한다는 건 사실 그 표적이 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게 검찰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큰 사건도 저렇게 말아먹는데 내 사건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소소한 고소 사건 뭐 비사건 이런 것도 다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과 두 달일도 아닙니다. 20일. 2달이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예, 2년 후라고 한 때도 있었고, 네. 이제 2주, 네. 20일 남았습니다. 20일 후에 이제 우리의 앞날이 결정이 됐는데, 이길 겁니다. 예, 그런 망극한 일이 벌어지겠나 하는 게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또 믿음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이런 윤석열 씨가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울먹였다고 하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인 노정현 씨 남편, 누구십니까? 곽상원 변호사. 이분은 지금 우리 가족을 어떻게 털었는지 윤석열 검사가 그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따님 수사를 윤석열 씨가 맡은 게 맞습니까? 제가 그 수사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난 뭐 그렇게 일설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곽상원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 씨가 거기에 관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여튼 이거 보면서 참 우리 가족을 샅샅이 수사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근데 이제 저도 소위 말해서 제 페이북에 여러 가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글 올린 걸 보면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한편에서는 맨날 거론하는 것이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개인 프로필 사진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뒤에 큰 사진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사람들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씨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되었을 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화가 어떻게 미칠 것인지, 뭐가 나아질 것이고, 뭐가 나빠질 것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댓글을 제 페이북에 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황당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꽤나 많아요. 그분들 생각은 이래요. 윤석열이 돼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들에 공언을 대해서 했잖아요. 적폐 수사를 하겠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위축됐지. 근데 그 전만 해도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은 맞아요. 윤석열이 되는 거다. 아주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펼쳐고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멸칭을 했지. 저는 문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멸칭을 쓴 바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인간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도 부정하고 이건 뭐 진짜 뭐라고 평할 가치도 없는 그런 망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뭐 제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 비난을 안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그 암울했던 너무 처절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게 그 봉화에서 출두를 할 때 생중계가 돼요. 그렇죠. 예. 언론에. 예. 와, 근데 큰 뭐 버스에. 휴게소에서 뭐 예. 뭘 먹었다느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중계를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삼계탕집까지 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검찰이 그랬어요. 예. 하여간 그때 일도 생각이 나지만은 이 사람들은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어야 한다. 근데 윤석열이가 만약에 배반을 때리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가 다시 들고 일어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때 배반 때리면은 우리 180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 타택시켜가지고 새 대통령으로 자기들이 빌었던 이 암흑의 신을 세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되짚어. 강금원 창신섬유사장은 뇌종양 진단을 받고도 경고서고 못 받았어요. 지금 최은수는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네. 다 이제 철권 통지에 뭐 기눌렸던 판사들이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정말 뭐 논평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은 정말 참 우리가 이 상황을 가볍게 봐서는 저는 안 된다. 진짜로 샤이 이재명이 있다고 보고 그 법인카드에 대해서 음.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말을 나부터도 우리 댓글로도 사실 그 기사가 너무 많아요. 기생충이다, 뭐 소도둑이다,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직접 지시한 사실도 없는데 아니 사실은 이거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고 그 집을 세를 줬다.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그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뭐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지시가 없다. 직접 지시한 사실도 없고 관련 없다. 이렇게 검증을- 직접 지시를 했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약해요. 왜냐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직접 지시라는 건 뭐 몰래 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뒤로. 될까요? 관련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택이 있고 도청이 있고 관사가 있는데 관사에서 쓰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한 것은 당연히 법인카드로 쓰는 거다. 그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죠. 이게. 설득력. 이게 설득력이라면 너무 길어가지고 막 이게 윤석열 씨 부친 집은 연세대학교 교수님들끼리 다 모아가지고 그 동네에 다 집을 지었는데 나이가 많고 조금 더 이렇게 끝발이 좋은 교수님이 앞쪽부터 입구 앞쪽부터 지었어요. 그래요? 그 동네는 그래서 거기는 도로랑 인접이 되어 있어서 그런 집들은 되게 잘 나가는 집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부친은 그 당시에는 좀 끝발이 없는 교수였어요. 그래서 맨 안쪽에 있는 집을 불화받아서 집을 짓게 됐는데 그거 팔아도 잘 안 팔리겠네요. 그럼. 거기가 폭이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이 물론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는데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그 당시에 차 그 이제 뭐 길이어서 상대편이 오면 이제 뒤로 뺀다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뒤로 빼든지. 네, 그래가지고 그 집이 사실 안 팔리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사실 교수님이니까 학생들이든 누구든 인사하러 이제 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집에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선물만 주고 가겠다. 그 집 앞에 잠깐 지나가면서. 라고 해서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뭐 실어가지고 가더라도 가는 도중에 엄청나게 혼나면서 가는 그 정도로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을 하필이면 2019년 4월 30일 그 대장동에서 이렇게 다 정리해주는 그 돈 나눠주는 그 타임에 배당 하던 날인가요? 예. 그렇죠. 그 타임에 하필이면 그 집을 그렇게 사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파헤치려면 그런 거를 파헤쳐야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기자들이 그 집에 앞에만 가보면 알잖아. 이 집이 팔릴 집인지 안 팔릴 집인지. 그런 걸 하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았어. 가보지도 않는다는 가보지도 않고 내지는 알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말하는 우리 신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법인카드 아니 점심 9번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9번 먹는 것도 회계 처리를 한 날에 해가지고 한 날에 9번 결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통상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끼에 9번 먹을 수 그러니까 있을까? 그 팩트 체크를 전혀 안 하고 예, 내부 그렇지. 상황도 그냥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의 어떤 그런 범죄자 이미지를 강화시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뭐 진실을 구현해가지고 뭐 어떤 자리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악마 이미지를 더 씌우면 되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무조건 사과하고 보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저들에게 그야말로 자양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노 변호사님 그 만난 김에 김만배 씨한테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힐 때가 있을 겁니다. 물어보셨구나. 기대를 해야겠군요. 다음 조금 우리도 힌트라도 좀 어떻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선 후에 알려주시는 겁니까? 기한은 또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뭐, 대선 후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접견 한 번 더 가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대법원도 지금 검찰에 줄을 대는 마당에 대법원까지?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현동 씨가 무죄가 나왔죠. 대법원도 검찰에 줄을 대는 마당에 그냥 뭐 온갖 기득권이랑 기득권은 전부 다 지금 검찰에 줄을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공직사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진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검찰에 어떻게 줄을 안 댈 수 없나, 줄 댈 수 없나. 그렇죠. 그 최은순 1심에서 요양병원 운영. 그렇죠.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운영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급여를 받았다. 그 유죄가 무죄로 뒤집어지는데 2심에서. 예, 참 그 그러니까요. 놀라운 판결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퍼즐 조각 중에서 최은순에게 불리한 조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독 여기 조그만 거 최은순한테 유리한 것만 그것도 정말 몇 개 안 되는 걸 모아서 그래서 이 최은순 모녀가 얼마나 대한민국 법원, 검찰, 나아가 대통령까지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게 국가의 그 기틀 자체를, 국가 시스템, 정부 시스템 기틀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정말 참 끔찍합니다. 근데 공직사회에 이렇게 아주 편하게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 항소심 판결 판사님 정말로 반성하셔야 돼요. 역시 이름을 좀 까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네. 이제
이 병원 자체가 원래 설립한 것이 비의료인들이 설립해서 글쎄요, 운영이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예. 최은순에게 넘긴 거였고 예. 이제 초기에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운영 자금으로서 급여를 이제 최은순 돈으로 넣어줬죠. 그렇죠. 그리고 최은순이 증언대에 서서 아 제가 뭐 병원 한번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최은순 본인으로 말한 그 불리한 걸 싹 빼고 이전에 운영하던 사람한테 금전 관계다. 돈을 네. 사용하고 대화한 관계다. 아주 그냥 뭐 봐주려고 작정을 한. 아니 그 이동재 판결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가 요새 보고 있는 그 자료들 놀랄 노자인데 그것도 이미 다 법원이 본 거예요. 그 재판에 썼던 자료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무죄 이렇게 나왔고 한동훈 아예 기소조차 안 돼 있는 상황. 이제 사실은 한동훈 씨를 여러 가지 이동재 씨나 아니면 뭐 제보자라든지 최강욱 우리 전 당대표 이런 재판의 관련자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좀 법정에 부를 필요가 있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부르더라도 아마 증언을 거부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사실은 이제 조금씩 더 밝혀질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어제와 오늘 장인수 기자가 MBC에서 보도를 못하고 기대한 것을 자기 보도하지. 이제 직을 걸고 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예, 실제 장인수 기자가 MBC에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걸 MBC 쪽에서 뭐 중간 간부가 또 이상한 장난을 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결국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평화나무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예, 아, 예, 예, 예. 정말 예, 검찰청장도 그렇고 이제 평화나무가 정말 네, 여러 가지로 기여도가 너무 크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장인수 기자 건을 보더라도 MBC도 이제 뭐 줄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있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이동재 기자 무죄는 강요 미수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초창기 때 증거를 전부 다 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다 검찰에서 벌어줬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던 그렇죠. 일이라서 그냥 특검으로 갔었어요. 그 무죄가 그냥 무죄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알기에는 무죄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번에 또 이동재 기자가 또 누구를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동훈 검사장하고 또 같이 또 지금 서로 간에 최강욱을 상대로 했죠. 김어준 씨 상대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점은 이게 강요 미수죄가 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단순히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무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의 판결도 너무 이상하고 검사의 기소도 이상하고 결과적으로는 농간이 좀 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동훈이나 이동재한테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은 고발을 당하지 않으면 그 셀럽이 아니라는 얘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각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저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런 상황 보면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좀 10,000분의 1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양반이 윤석열 멧돼지가 집권하면은 저도 한동훈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까. 누군가 압수수색하러 온다 그러면은 이걸 갖고 한동훈이니까 네. 독직 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거고 독직폭행으로. 한동훈이 아닌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죠. 공무집행 많이 엮든지 말든지 뭐 난 똑같이 공무- 액션까지 똑같이. 공무집행방해로 예, 현행범 체포되죠. 검사는 그 독직폭행이 되고 딴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 아 걸 테면 걸어봐. 그리고 강아지. 아 이게 셀럽 비열에 이게 확실하게 원래 셀럽이라 더 이상 할 수가 내가 없어요. 저기 참으시래요 지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지난 정부 때 김용민이를 음해하라 뭐 이런 얘기를 꽤 높은 분이 지시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꽤 높은 분이 어느 높은 분이? 아, 네, 방송 끝나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 노 변호사님도 비밀로 얘기했으면 저도 비밀로 얘기해야 말하면 깜짝 놀랄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음해하라고. 아, 이제 말이 좋아서 음해지. 실상은 무시무시한 말이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충격이다, 듣고 충격. 얼마나 기뻤는지. 셀럽이 됐어요? 내가 존재감이 막 뿜뿜, 자존감이 뿜뿜 넘쳐났어요. 나를 그렇게 알아주다니. 아, 거기 너무 감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주말에 많이 힐링이 됐어요. 예전에 그 넘버 3에서 네. 그 왜 있잖아요, 불사파, 송강호, 네. 저기 똘마니들. 네. 나중에 자범으로 처리한다고 마동팔 검사가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중범죄로 엮어주세요.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야, 그게 그런 기분이었구나. 자범 처리하면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지겠어. 그렇군요. 그 깡패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정말 너무 배부릅니다. 오늘 방송. 너무 배부른 방송이었는데 여러분 다시 듣기로 또 한번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 귀한 손님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이유진 변호사님, 이현주 변호사님, 예, 그리고 황희석 변호사님.
변호사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